야담과 옛날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가난한 시골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원도로 불리는 이 남자는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20년 동안 칼을 갈았지요.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산적들에게 부모를 잃고 한 노파에 의해 청년이 될 때까지 잘 자랐답니다. 원도는 그날 이후로 부모의 원수를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산적의 두목으로 보였던 그는 쩌렁쩌렁한 소리를 지르며 주변을 모두 압도했지요.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노파가 잘 아는 병사 출신의 남자에게 독하게 무예를 배웠습니다. 이제 20년 동안 갈았던 칼을 뽑고 산적 두목의 심장부를 찌를 차례가 온 것입니다. 한시도 게으르지 않고 무예를 배운 덕분에 원도는 그 어느 남자보다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쉬지 않고 산을 넘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지칠 기색이 보이지 않았지요. 드디어 그렇게 고대하던 산적 두목을 만났습니다. 악마처럼 미소를 띌 것 같은 그가 초췌한 얼굴을 보이자 다소 당황했지요. 그때는 보이지 않던 주름이 얼굴 여기저기에 더덕더덕 붙어 있는 것 같았고 백발이 성성해 자칫 사람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원도는 산적 두목 역시 20년이라는 세월을 힘겹게 살았구나 하는 연민에 빠진 것을 후회하고 칼을 뽑았습니다. 드디어 만났구나, 부모의 원수. 산적 두목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칼을 천천히 뽑았습니다. 우직하고 몽매한 모습을 기대했던 원도는 더욱더 부하가 치밀었지요. 니놈에게는 극락왕생도 사치로다. 두 사람의 싸움은 반각을 넘게 계속됐고 승부가 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도는 어깨에 큰 부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야 했지요. 너무나 분했지만 산적 두목의 무예도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정처 없이 헤매고 있는데 등불이 켜진 집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원도는 침침해진 눈에 애써 힘을 주다가 문턱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기절했습니다. 깨어난 원도는 따스한 기운에 깜짝 놀라 몸을 급하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산적 두목의 그 묵직한 칼이 여전히 가슴을 파고드는 것 같았는데 수건을 적신 물이 빠지는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졌지요. 일어나셨습니까? 옆에는 수건을 쥐고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원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림에서 빠져나온 듯한 선녀가 눈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어깨에 큰 상처가 있으셔서 꿰맸고 소독까지 끝났습니다. 원도는 하늘나라에 왔다고 믿었는데 상처를 꿰맸다는 말에 급하게 어깨 부위를 살폈습니다. 낭자가 이렇게 하신 것이오. 여인이 웃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미소의 원도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요. 실은 제 어머니가 하셨고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옵니다. 어머니를 부를 테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여인이 나가자 원도는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봐도 정말 안타까운 싸움이었습니다. 본인의 무예가 부족했다고 자책했지만 이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산적 두목 역시 허리 부위에 상처를 입었으니 곧장 가서 복수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어서려고 하는데 문이 열리고 여인의 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원도는 또 한 번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여인은 봉황새 어미라도 되는 것처럼 아름다웠지요. 특히 큰 키 덕분인지 마치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옥황상제의 부인 서왕모가 환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몸은 좀 어떠신지요? 원도는 좀처럼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소복을 입고 옆으로 다가와 앉은 이 여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상처가 아주 말끔히 나은 것 같소.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반삭 정도 되옵니다. 제 여식도 그렇지만 나리가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원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산적 두목도 모든 상처를 치료했을 테니까요. 이럴 때가 아니오. 원도가 일어서려고 하자 여인이 그 부드러운 손길로 잡아주는 게 아닙니까? 아직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꿰맨 부위가 덧날 수 있사오니 좀 더 안정을 취하셔야 하옵니다. 원도는 어쩔 수 없이 모녀가 시키는 대로 쉬기로 했지요. 어차피 칼을 들고 휘두를 힘도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나 원도의 상처가 아물자 입맛도 돌아오고 모녀와 이야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부인은 과부였고 오랫동안 딸과 함께 이곳에 살았던 겁니다. 원도는 이렇게 아리따운 모녀가 한적한 집에 살고 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지요. 사실 저와 여식은 삶을 곧 마감하려고 했습니다. 어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오. 부인의 고백은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선녀처럼 어여쁜 여인이 자결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자고로 과부는 서방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문도 없어서 연려문에 대한 고대도 없사옵니다만 저와 여식의 이름을 그 누구든 기억하지 않겠사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갔습니다. 원도는 모녀의 절개에 감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밤 과부의 여식이 들어와 놀라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저는 사실 어머니의 강요에 은장도를 품었사옵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어머니가 홀로 되신 것은 제 책임이 아니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과부라는 이유로 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하시옵니다. 저는 아직 젊사옵니다. 그렇지 않사옵니까? 그때 원도의 눈에 그녀의 뽀얀 다리가 보였습니다. 소복을 입고 온 이유를 알 것 같았지만 원도는 죄책감에 잠시 눈을 피했지요. 그러자 그녀가 원도의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날이 저를 데리고 떠나주셔요. 어머니는 안 된 일이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사옵니다. 내가 부인께 말해보겠소. 소용없사옵니다. 말씀하시면 나리를 바로 내쫓고 저에게 바로 은장도를 꺼내라고 하실 것이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시겠소? 거짓이 아니옵니다. 부디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원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원도는 얼떨결에 그녀의 가냘픈 등을 어루만졌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은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것을 마치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처럼 양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원도의 육체적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과부의 여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과부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증명하고 있던 셈이지요. 넓적다리 안쪽을 탐하고 싶었던 원도와 실한 물건 위에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그녀가 뒤섞이며 한동안 요란해졌습니다. 마침 과부는 식찬 준비를 위해 시장에 가 있었지요. 결국 원도가 물러서고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육체를 탐하려는 두 사람의 욕망은 마치 노기를 바라는 것처럼 거칠어졌지요. 여인의 욕심은 누가 봐도 과했지만 원도는 더 거친 것을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잠시 이불 안에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오실 때가 됐사옵니다. 잠깐 욕정을 따라갔던 원도는 후회도 됐지만 받아들이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복수만 생각하느라 여인의 땀내도 맡지 못했으니까요. 모녀와 식사를 마친 원도는 다시 복수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날이 몸도 많이 나아지셨으니 이제 어쩌실 생각이십니까? 그동안 정말 고마웠소. 내일 떠나겠소. 내일 떠나신다고요? 그렇소. 정말 분하지만 부모의 원수는 여전히 살아있소. 이번에는 기필코 그자의 가슴에 칼을 박아버리겠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침착하게 듣고 있던 과부가 갑자기 원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부인, 왜 이러시오? 날이 내일 떠나실 때 저도 데리고 가시면 안 되겠사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오? 그대에게는 여식이 있지 않소. 사실 제 여식은 실성한 지 오래됐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실성이라니?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오. 제가 과부가 되고 은장도를 건네자 그때부터 실성한 것이옵니다. 한 번은 지아비를 찾겠다면서 사라졌다가 돌아온 일도 있사옵니다. 그러더니 은장도로 옷을 찢기도 하고 저를 위협하기도 했사옵니다. 원도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과부의 여식은 말을 길게 하지 않고 무조건 짧게 했고 거사를 치를 때도 굉장히 거칠었던 겁니다. 갑자기 원도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자칫하면 지난밤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럼 부인은 어쩌실 생각이오? 여식을 두고 떠날 수는 없지 않소? 여기서 좀 떨어진 곳에 노부부가 살고 있사온데 잘 키워달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여식을 두고 온단 말이오? 저도 괴롭사옵니다. 사실 지아비를 떠나보내고 여인의 삶은 끝났사오나 여식이 실성한 이후로 진짜 제 삶이 끝난 것 같사옵니다. 진짜 제 삶말이옵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래서 함께 자결하려고 했사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인이옵니다. 지아비만 있다면 저는 당당히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과부는 다시 한번 원도를 와락 안았습니다. 몸이 밀착되니 풍만한 가슴이 원도를 설레게 했지요. 이번에는 과부의 손이 점점 아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원도는 놀라서 숨을 삼켰지만 과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맹렬히 달려들었습니다. 벌거숭이가 되어버린 원도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과부의 손은 이곳저곳을 탐했답니다. 과부의 입술을 따라다니는 분홍빛이 훑고 지나가자 원도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극락광생을 실감한 원도는 찌릿찌릿한 몸을 일으켜 곧장 과부가 허락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원도의 듬직한 몸만큼 커진 물건이 대번에 들어가자 떠나라 곡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희열에 차 있는지 원도도 몸이 들뜬 기분이었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원도도 거칠어지고 싶었습니다. 실한 물건이 더 실해졌는데 과부는 희열인지 증오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한동안 이불 안에 있었답니다. 과부의 여식은 멀지 않은 곳에 사는 노부부의 집에 있었습니다. 날이 명일날이 밝으면 저를 데리고 떠나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겠나이까? 원도는 고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은 과부의 여식과도 만나서 떠나려고 했으니까요. 그보다 모녀의 속사정이 충돌하니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서로에게 들은 말을 해버리면 모녀에게 큰 상처를 주는 것이니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처음에는 과부에게 솔직히 말하고 그녀의 딸과 함께 살려고 했지만 실성했다는 말에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 드디어 복수를 끝내야 하는데 우연찮게 만난 모녀 때문에 원도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원도는 솔직히 말을 할 수가 없어 홀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잠자리까지 했으니 모녀에게 천벌받을 짓을 했다고 믿었지요. 이제 원도는 복수만 생각하기로 하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그 원수와 만났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산적 두목도 상처를 치료하고 원길을 되찾은 모습이었습니다. 어차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볼 생각이었다. 그래야 승천하신 부모 볼 낯짝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두 사람 다 부상을 입은 탓에 움직임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휘두르는 칼이 번뜩일 때마다 서로 몸을 움찔했지요. 승부가 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원도가 허리에 칼이 스치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산적 두목은 어깨에 칼을 맞고 쓰러져 도망쳤지요. 따라가고 싶었지만 원도는 허리를 다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정처 없이 헤매다 기절해버렸습니다. 눈을 뜬 원도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신음을 질렀습니다. 그제야 허리를 다쳤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일어나셨습니까? 과부의 여식이었습니다. 원도는 놀라서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지요. 어떻게 된 것이오? 기억나지 않으시옵니까? 이 근방에 쓰러져 계셨사옵니다. 원도는 또 한 번 모녀의 집에 왔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부 여식의 표정이 그리 좋지 못했지요. 상처는 꿰맸고 소독도 모두 끝냈사옵니다. 그렇게 말하고 떠나려는데 원도는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긴 것이 미안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억울함도 묻어둔 탓에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시간이 지나자 과부가 들어왔습니다. 역시 과부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떠시옵니까? 원도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누워 있었소? 반삭 정도 되옵니다. 이번에는 허리를 다치셨는데 운이 좋게도 큰 부상은 아니셔서 상처가 아물면 괜찮아지실 것이옵니다. 원도는 고맙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지요.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지만 그러려면 여식과 한 약속도 말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과부의 여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날이 어찌 된 것이옵니까? 어찌 저를 두고 떠나신 것이옵니까? 원도는 눈을 날카롭게 뜨고 들어오는 과부의 여식을 보고 움찔했습니다. 그것은 말이오. 아무래도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건 도가 아니라 여긴 것이오. 낭자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소. 그러자 과부의 여식은 안심이라도 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사옵니까? 역시 사내대장부십니다. 그러더니 원도의 품에 안기는 게 아닙니까? 서방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서방님이라는 말을 듣고 원도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니 정말 과부가 말한 대로 실성한 건 아닌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서방님이 떠나신 것을 알고 그날 계속 울기만 했답니다. 혹시 어머니가 눈치라도 채실까봐 두려워 계속 눈도 못 마주치고 있었사옵니다. 다행히 모녀와 잠자리를 한 것을 서로는 모르는 것 같았지요. 낭자, 이러지 마시오. 아직 혼례도 올리지 못했고 게다가 저는 아직 부모의 원수도 처단하지 못했소. 그놈만 없애고 이 일을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떻겠소? 그러자 그녀가 갑자기 원도의 무릎 위에 주저앉는 게 아닙니까? 어머니는 식찬 마련을 위해 시장에 갔을 때였지요. 원도는 당황했지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욕정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도가 주저하자 여인의 손길이 먼저 답했지요. 과부의 여식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원도의 실한 물건 위에 주저앉으며 그것을 하고 싶다는 듯이 쳐다보았지요. 매혹적인 눈빛에 압도당한 원도는 원수의 칼끝도 잊은 채 깊숙이 들어가는 그것의 희열을 느꼈습니다. 여인의 눈빛은 욕정 그 이상을 바라는 것처럼 위험해 보였습니다. 과부의 여식이 너무 거칠었던 탓일까요? 원도는 허리가 더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시간이 지나자 과부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딸은 근방에 사는 노부부의 집으로 갔답니다. 나리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떠나신 것을 탓하고 싶지 않사옵니다. 하지만 과부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미안하오. 아무리 그래도 여식을 두고 떠나는 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소. 이해하옵니다. 하지만 제 삶은 이제 어쩌시겠습니까? 부인의 삶은 당연히 지켜야만 하지요. 누가 부인의 삶을 빼앗을 수 있겠소. 그러자 과부가 무섭게 돌진해 오는 것이 아닙니까? 허리를 붙잡고 절구질까지 해대니 원도는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원도 또한 이것을 멈추려면 실한 물건을 그대로 넣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과부는 되돌리지 말아 달라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결국 무리한 원도는 허리 상처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다음 날 과부는 상처를 소독하고 꿰매야 한다면서 급하게 지지고 치료를 하였지요. 그 와중에 원도는 과부와 여식의 날카로운 눈빛이 더 무서웠답니다. 원도는 어쩔 수 없이 다음 날 떠났지요.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복수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원수를 만난 것입니다. 산 깊은 곳에 있던 자가 마을 근방 숲속에 있던 것이지요. 원도는 당장 칼을 뽑았지만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아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수도 놀라서 칼을 뽑았는데 그 역시 어깨 상처가 다 낫지 않아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하지만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다. 그러자 원수는 이를 갈면서 노려보았습니다. 그거 다쳤다고 칼 휘두를 힘도 없단 말이냐? 어디 덤벼보거라. 원도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을 기약했던 복수가 모녀 때문에 망친 것 같아 억울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원수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갑자기 우는 것이냐? 니놈, 이제 보니 또 다른 놈한테 당했구나. 그놈이 누구더냐? 어느 정도 장수길래 니놈을 울린 것이야? 원도는 복받쳐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과부가 상처를 지진 곳이 아직도 욱신거리고 있었지요.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원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좋았느냐? 이놈아! 복수를 한다는 놈이 그런 해괴망측한 짓을 하다니! 원도는 발끈했지요. 당장 칼을 들어서 싸우고 싶었지만 자칫하면 또 상처가 어긋날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원수는 혀를 찼습니다. 그러지 말고 차도가 좀 있으면 다시 오거라. 못난 놈 같으니! 원도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요. 원수한테 위로받은 것 같아 더 화가 났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원도는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무예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인연을 더 훈련하였지요. 그렇게 복수를 하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산적 두목이 관가에 붙잡혀 왔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부모의 원수로 알았던 산적이 자경단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탕한 관리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주민들에게 나눠줬다는 겁니다. 붙잡혀 있는 산적 두목은 그 누구보다도 평온해 보였지요. 당황한 원도는 기회를 잡아 산적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부모의 원수가 확실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산적 두목은 대답은 하지 않고 지그시 미소만 지었지요. 마치 대견하게 장성한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원도는 허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과부의 여식이 온 것입니다. 날이 잘 지내셨는지요? 낭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소? 수소문에서 겨우 찾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나리가 다녀간 이후로 많이 변했습니다. 나리가 오시기 전까지는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각자 새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찌됐든 나리께서 저와 어머니를 일깨워 주신 것이니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혼몸이 아니시라서 오지 못하셨사옵니다. 원도는 다행이구나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도는 무예를 익히고 몸을 단련한 덕분에 나라의 관리가 되는데 손색이 없었지요. 이제 임금을 지키는 무인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화복무문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화복은 운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선한 일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함에 따라서 각기 받는다는 뜻이지요. 강성해 보이는 한 남자가 우거진 숲속에서 시위를 당깁니다. 화살은 마치 바람을 가르는 듯 날카롭게 날아가 꿩을 잡아냈습니다. 허참판은 최근 사냥에 재미를 붙여 무료할 날이 없을 정도였지요. 8명까지 되는 몰입꾼들을 인솔하며 오늘도 어김없이 꿩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참판이 사냥을 자주 나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보이는 한 여인이었는데요. 지금까지 허참판은 시위를 그렇게 아름답게 당기는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마른 체구의 여인이 양팔을 우아하게 벌리니 눈이 부릅떠지고 사냥감을 정확히 잡아낸 그 옥구슬 같은 눈동자가 빛을 발하자 입이 딱 벌어졌지요. 그녀를 빛나게 하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매였습니다. 조정 사람들과 사냥을 할 때 가끔 응사꾼들을 보긴 했지만 저렇게 뛰어난 매부리는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꿩을 쫓아 임무를 완수한 매가 여인의 어깨에 앉는 모습은 죽을 때까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허참판을 더 애태우는 것은 여인의 태도였지요. 여인은 오늘도 먼저 꿩을 잡아내고는 허참판을 그윽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떠나버렸습니다. 몰입꾼들과 종들은 오늘도 여인에게 선수를 빼앗겼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지만 허참판은 그저 허허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여인에게 내 마음을 고백하리다. 허참판은 오늘도 사냥을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기필코 여인에게 고백할 심산이었지요. 오늘따라 몰입꾼들이 꿩을 쫓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나 흥이 나는지 이것이 바로 풍류개그로서의 도락이라 여겼습니다. 드디어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허참판은 여인의 눈에 들어오기 위해 그 자리에서 급하게 시위를 당겼습니다. 여인이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숨어있던 꿩이 날아올랐습니다. 허참판이 먼저 활을 쏘자 여인의 활이 어긋나며 꿩이 요란하게 울었습니다. 허참판이 방해하는 바람에 꿩이 도망간 셈이 되었지요. 그러자 여인이 무섭게 노려보았는데 허참판은 오히려 기분이 좋았답니다. 날이 저물어지기 전에 허참판 일행이 떠나려고 하는데 여인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까는 야욕이신지요? 아니면 새치기라도 하신 겁니까? 몰입꾼과 종들 일부가 발끈하자 허참판이 손으로 막아섰습니다. 미안하오. 그대가 아사간 꿩들이 많아서 체면 좀 지키려다 그렇게 됐소이다. 허참판이 돌아서서 몰입꾼과 종들을 쳐다보자
어색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풍도와 같은 매가 그쪽에는 없으신가 봅니다. 그 매의 이름이 풍도라고 하오. 대체 그 물건은 어디서 난 것이오? 아니면 그대가 물건인가? 여인이 흥미롭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2월이라고 하옵니다. 나리의 모습이 이렇게 강건한데 앞으로는 광명정대한 모습을 기대해도 되겠사옵니까? 허참판은 허허하고 웃었습니다. 이월라고 하는 이 여인은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었지요. 그날 집으로 돌아온 허참판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월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리니 말입니다. 허참판은 몰입꾼을 줄이고 종들만 데리고 다음 사냥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사냥을 하지 않고 이월의 뒤만 쫓을 생각이었지요. 나리, 오늘은 구경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렇소. 그대가 아끼는 풍도의 실력을 가까이서 보고 싶었소이다. 바다만 준다면 사냥을 끝내고 선사품을 드리겠소. 이월은 대답하지 않고 그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허참판은 가슴이 쿵쿵 뛰었지요. 이월의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할 작정이었는데 오히려 이월이 유혹하는 것 같아 잔뜩 긴장한 겁니다. 이월과 풍도의 사냥 실력은 그야말로 최고의 조합이었습니다. 눈치 빠른 풍도가 움직일 때마다 불이 나게 쫓아가니 이월의 미모는 금방 잊어버리게 됐지요. 사냥 실력을 기르려면 이월을 따라다녀야겠다는 각오까지 했답니다. 그대를 보니 나 역시 매부리에 욕심이 생기는구려. 대체 그런 기술은 어디서 배운 것이오? 지아비가 음사꾼이었사옵니다. 매를 워낙 잘 다뤄서 어깨 넘어 배웠사옵니다. 이월이 과부라는 건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허참판은 오히려 세상 물정 모르는 젊은 여인보다 낫다고 보았습니다. 허참판이 계속 풍도를 향한 호기심을 보이자 이월도 흥이 났습니다. 이월은 허참판을 집으로 모시고 다과를 내왔습니다. 이월이 진짜 여인의 차림으로 등장하자 허참판은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남정네들처럼 거친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사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나누던 두 사람은 날이 저물어도 끝낼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월은 허참판이 시장할 때를 미리 염두에 두고 고기와 전통주를 내왔습니다. 허참판은 전통주가 몇 잔 들어가자 얼큰하게 취했지요. 그러니 이월이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풍도도 신기하지만 그대의 활솜씨도 정말 경이로웠소. 그것도 지아비에게 배운 것이오. 궁술은 스스로 터득한 것이옵니다. 잘 꽂아야 한다는 고집 때문인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꽂는다고 하셨소? 그렇사옵니다. 당연한 이치이오나 꽂아야 한다고 속으로 되뇌다 보면 신기하게도 잘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꽂는다는 말에 허참판은 더욱더 욕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허참판은 이월을 와라 끌어안았습니다. 이월은 역시 거부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냥으로 몸이 다져진 덕분일까요? 이월의 탄탄한 몸을 탐하는 허참판은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부터 볼기까지 어찌나 우아한 선을 자랑하는지 이월이 다시 한번 고상하고 기품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실감했지요. 이월은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탐스러운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허참판에게는 그것이 이월의 욕심으로 보였지요. 그 욕심을 채우고 싶은 탓인지 허참판은 평소답지 않게 성미 급한 사람처럼 몸이 더 격렬해졌답니다. 그렇게 거사를 치른 두 사람은 다음 날 아침에도 사냥 얘기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허참판은 모처럼 원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켜보던 부인도 괜히 흥이 났습니다. 나리, 요즘 사냥으로 재미를 보시더니 더 강건해지신 것 같사옵니다. 허참판은 웃으며 대꾸해줬지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바로 자리를 떠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허참판의 기상에 부인도 덩달아 흥분한 것이지요. 부인은 그날 밤 모처럼 허참판의 품에 안겼답니다. 잠자리를 포기한 지 이미 한참 됐으니 허참판은 다소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부인도 그동안 많이 외로웠던 겁니다. 허참판은 미안한 마음에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두 사람이 잠자리를 포기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허참판의 물건이 커지지도 않고 식어버리니 부인도 언제부턴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참판은 무리하지 않고 부인을 즐겁게 해주고 싶었지만 원기가 돌아온 덕분인지 몸을 아주 격렬히 움직였습니다. 부인의 곡소리가 바깥까지 울려 퍼지니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놀라서 도망칠 정도였습니다. 부인은 다음 날 저녁에 평소에 내오지 않았던 한약까지 다렸습니다. 나리, 사냥이라는 게 참 대단한가 봅니다. 지난밤에는 정말 놀랐사옵니다. 비결이라도 있사옵니까? 허참판은 비결을 물으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뭔가가 떠올랐는지 시익하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꽂아야 한다고 계속 되뇌었구려. 꽂아야 한다고 말입니까? 부인은 고개를 갸웃하더니 망측하다면서 얼굴을 붉혔지요. 허참판은 허허하고 웃고는 다시 사냥하러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월과 만난 허참판은 이제 풍도라는 매를 다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월과 더욱 가까워지니 그 풍도라는 매도 친근하게 다가온 것이지요. 이월도 머뭇거리지 않고 풍도를 허참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풍도도 이해했는지 허참판을 박하게 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사냥을 즐기니 풍도도 허참판과의 동행이 익숙해졌습니다. 늘 이월만 상대하던 풍도가 허참판에게도 간혹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허참판은 그 어느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나리, 어찌 저와 있을 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사옵니다. 어찌 안 좋아할 수 있겠소. 저 아이가 드디어 날 짝으로 대해준 것이 아니오. 이월도 덩달아 흥이 났습니다. 허참판을 따르던 몰입꾼은 이제 보이지 않고 두어 명의 머슴들만 따랐지요. 여차여차해서 이월은 허참판의 집을 따라가게 됐답니다. 머슴들도 신나게 사냥을 즐기고 온 터라 남녀의 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니 여종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웬 여인이 허참판과 같이 오니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슴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여종들은 날이 저물 때까지 이월을 흘금거렸지요. 그날은 허참판 부인이 모처럼 친정에 간 날이었습니다. 허참판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풍도 덕분에 너무나 기분이 좋아 이월을 집으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허참판은 여종들까지 불러서 풍도를 자랑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본 이월도 괜히 어깨가 으슥해졌지요. 그런데 그때 머슴 한 명이 가슴 졸이며 이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월의 미모도 그렇지만 여인답지 않은 기상에 반해버린 겁니다. 억세라는 이 머슴이 멍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갑내기 여종이 눈치를 채고 어깨를 툭 쳤지요. 넘볼 것을 넘보라는 여종의 말에 머슴은 화가 났습니다.
허참판 밑에서 오랫동안 편하게 머슴 생활을 하다 보니 부리지 말아야 할 욕심이 난 겁니다. 억새는 기회를 엿봐서 이월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이월이 해준다면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월은 허참판과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느라 밖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억새는 이월이 있는 방에 신경을 쓰느라 일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지자 여종들은 결국 저 이월이라는 여인이 잠을 자고 가려나 보다 하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새는 일부러 마침 나온 감주가 보이자 자기가 들고 들어가겠다면서 고집을 피웠습니다. 여종들은 밖에서 일을 보느라 억새의 위험한 행동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 쇳내가 감주를 내왔사옵니다. 허참판은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바로 감주를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월이 먹고 싶다고 한 것이었죠. 덕분에 억새는 방에 들어와 이월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감주를 내놓았으면 바로 나가야 했지만 잠시 있다 가고 싶었습니다. 이월의 고운 피부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즐긴다는 여인이 어찌 이리 고울 수 있을까 하고 감탄하고 보고 있었지요. 이 녀석아, 감주를 내왔으면 어서 나가보거라. 뭘 그리 멍하고 앉아있느냐. 그때 이월이 한번 쳐다보는 게 아닙니까? 억새는 쿵쿵 뛰는 가슴을 안고 나갔습니다. 눈이 마주친 것만으로도 억새는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월과 허참판이 있는 방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켜보던 억새는 한숨을 쉬고는 정자 앞에 나가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발자국 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니 이월이 서 있는 게 아닙니까? 억새는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눈을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니놈은 아까 감주를 내온 자가 아닌가? 억새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렇사옵니다. 마님, 바람이 차온데 어찌 나오셨사옵니까? 대감마님과 함께 계셨던 게 아니었사옵니까? 이월이 피식하고 웃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아까는 왜 그랬느냐? 무엇을 말씀이시옵니까? 나리께 여쭈어 보니 감주는 시키지도 않았다고 하더구나. 그렇다면 니놈이 일부러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가? 뜨끔한 억새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지요. 날 보러 왔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억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숨 넘어갈 정도로 당황하자 기침이 계속 나왔지요. 이월은 귀엽다는 듯 웃더니 억새의 나이와 고향 등을 물었습니다. 억새는 긴장감 속에서 겨우 대답했지요. 이후에도 허참판은 부인이 집에 없을 때면 이월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종들은 또 서로 속삭였고 억새는 반가워서 신이 났습니다. 이월 역시 언제부턴가 억새를 의식하고 조금씩 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새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참판 밑에서 평생 소처럼 일한 탓에 욕정을 채울 기회도 없었지요. 이월이 나오길 기다리던 억새는 정자 앞에서 고백하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월이 나오자 억새는 확신했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속 허참판의 집을 찾는다고 믿었지요. 억새는 어린아이처럼 고백했는데 이월은 고개를 돌리고 웃음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몸으로 표현해야 할 것 같았던 억새는 이월의 손목을 잡았지요. 이월의 눈꼬리가 살짝 위로 올라가자 억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거절당할 것 같아서 울컥했지요. 나리께서 아시면 넌 죽은 목숨일 텐데 괜찮겠느냐? 억새도 죽을 각오로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마님 몰래 벌어진 일이오니
피차 죽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이월은 미묘하게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억새는 멀리서 봐도 어깨가 벌어지고 듬직해 보여서 호감이 가는 남자였습니다. 그럼 어디 그 기계 한번 보여줘 보거라. 억새는 그 자리에서 이월을 와락 안았습니다. 풍만한 언덕이 억새의 가슴을 마구 때리는 것 같았지요. 이월도 마다하지 않고 바로 정자 안으로 움직였습니다. 두 사람이 요란하게 뒤엉켰지만 유독 풀벌레 울음소리가 커서 허참판의 집까지 들리지 않았답니다. 억새는 허참판과 다르게 과격했지만 이월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원한 것이었죠. 이월은 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양다리를 과감하게 벌렸고 그녀가 늘 되뇌는 것처럼 잘 꽂았지요. 이월은 억새의 물건이 참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화살은 역시 잘 꽂아야 한다며 굳게 믿고 있었답니다. 물건을 맛본 이월은 야릇한 미소를 지으며 억새의 욕정을 더욱더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정자 안에서 거사를 끝내자 두 사람은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허참판이나 다른 종들이 깨어나서 들킬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이 지나고 허참판이 다시 사냥을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리, 오늘은 누구와 사냥을 하시는 겝니까? 갑자기 누구와 사냥을 하냐고 물으니 허참판은 당황했습니다. 누구긴 누구요? 소일거리로 나온 몰입꾼들과 종들이지요. 그러자 부인이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닙니까? 제가 바보로 보이시옵니까? 친정집에 갔다고 해서 정녕 제가 모를 줄 아셨습니까? 부인, 그게 아니라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그만두시지요. 그 이월이라는 여인은 저도 수소문해서 이제 잘 알고 있사옵니다. 첩으로 받아들일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그런 줄 아시옵소서. 허참판은 이미 흥을 잃어서 사냥의 재미를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월도 허참판이 오늘따라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이상했지요. 평소에 잘 잡던 꽁을 계속 놓치니 이월이 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병환이라도 있으신지요? 오늘따라 몸이 무거워 보이십니다. 아니요, 좀 더 힘을 낼 터이니 신경 쓰지 마시오. 허참판은 오늘따라 뭔가 숨기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꽁이 계속 잡히지 않으니 허참판도 답답했습니다. 결국 분노한 허참판이 화를 내팽개치고 말았지요. 날이 그래도 그렇지 어찌 화를 놓을 수가 있사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허참판이 갑자기 이월을 무섭게 노려보는 게 아닙니까? 그건 무슨 뜻이옵니까? 저에게 책임이라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아니란 말이오. 날 혼자 방에 두고 정자에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이월은 당황했지요. 허참판은 자는 척하고 이월이 나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었지만 정자에서 머슴 억새와 만나는 것도 보았지요. 두 사람이 희희낙 낯거리는 것도 다 보았답니다. 어찌 내 집에서 그럴 수가 있어. 그것도 내 밑에 머슴하고 대관절 무슨 짓이오. 그런데 이월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나리는 저와의 사냥이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무엇이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오? 알고 보니 이월의 전남편 죽음은 허참판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전남편이 허참판의 부친의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죽었던 것이었죠.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허참판은 기가 막혔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허참판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요. 결국 두 사람은 서로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복수만 생각하던 이월은 억세라는 머슴을 알게 되면서 이제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갑자기 풍도가 들이닥치는 게 아닙니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요란한 울음소리 때문에 허참판과 이월은 귀를 막았습니다. 꿩처럼 몰린 두 사람은 절벽까지 밀려왔지요. 그리고 풍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두 사람 앞에 조용히 내려앉는 겁니다. 허참판도 그렇지만 이월도 생전 처음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월은 풍도의 의중을 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허참판은 어리둥절했지만 풍도 앞에서 흐느끼는 이월을 한동안 지켜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허참판은 집으로 돌아와 억세를 불렀습니다. 이월과 함께 하도록 종문서를 태워준 겁니다. 부인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시 참판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자은측 조차불리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질고 사랑하며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은 잠깐이라도 떠나보내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 예전 한 고을에 때 아니게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재상으로 새로운 고씨는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듣기로는 보기만 해도 아주 유염하고 눈빛 하나로 남자들을 홀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다는 것이지요. 고씨는 당장 여화를 처벌할 남자들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온 남자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하나같이 자신들이 여화를 처벌할 수 있다고 나서는 것이었죠. 보통 재상이 뭔가를 하기 위해 사람을 찾을 때는 그것이 무엇이든 나란 일을 감내하고 싶지 않아 나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여화를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여화의 그 미모 때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고씨는 나란 일을 욕정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한심했습니다. 결국 고씨의 수발 역할을 하는 노석이라는 남자를 불렀습니다. 노석아, 너도 알다시피 이 근방에 여화라는 아주 음탕한 여인이 살고 있다고 한다. 너도 들었느냐? 예, 들었습니다, 나리. 안 그래도 새로 오신 재상이라고 우습게 보는 자들이 많은데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란 말입니까? 나리, 저를 보내주십시오. 당장 그 여화라는 여인을 보기 좋게 처벌하겠습니다. 이참에 나리의 위세를 드높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고씨는 노석이 참 대견했지요. 노석은 오랫동안 곁을 지키며 고씨의 편이 되어준 충신이었습니다. 그래, 아주 믿음직스럽구나. 어여 가서 그 불여우를 잡아오거라. 노석은 고씨의 방을 나오더니 갑자기 시익하고 웃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웬 떡이란 말인가? 말로만 듣던 여화를 드디어 만나게 되는구나. 노석은 그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답니다. 여화를 만나러 가기 전에는 몸 이곳저곳을 아주 깨끗이 씻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는 단장도 했지요. 노석은 겉보기에는 아주 투지가 대단해 보였습니다. 남자다운 얼굴과 듬직한 몸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분위기에 압도당할 정도였지요. 그런 그가 주막에 들러 잠시 휴식을 취하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저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다니. 노석은 홀린 것처럼 그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여인 역시 식사를 마치고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것 같았습니다. 여인이 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자 노석은 흠칫 놀라 나무 뒤로 숨었습니다.
더는 따라갈 수 없었던 노석은 주막 일꾼에게 그녀의 정체에 대해 물었습니다. 들어보니 이 집주인의 먼 친척이 되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과부가 되어 이 집에 얹혀 산다는데 노석은 시익하고 웃으며 여인의 뒤태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요. 당장 여화를 만나고 싶었지만 노석은 그 과부 생각에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꾼을 불러 엽전 몇 푼을 준 뒤에 은밀하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일꾼도 노석의 의중을 알고 씩 웃었습니다. 노석은 그 아리따운 여인이 온다는 상상만 해도 기뻤습니다. 방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지요. 시간이 지나고 그 일꾼이 돌아왔습니다. 이놈아, 왜 네가 온 것이냐? 그것이 아씨께서 손님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여쭈어보라 하십니다. 아무래도 손님께서 직접 가셔야 진심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노석은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와 일꾼이 알려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등불이 켜진 방에는 여인의 그림자가 보였지요. 노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아리따운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석은 가까운 거리에서 보니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전생의 봉황새가 아닌가 할 정도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이런 시골이 아니라 임금 근처에 있었다면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파국을 불러올 만한 미모였습니다. 이런 시골에 천한 계집을 불러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아무리 봐도 조정에서 나오신 분 같은데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사옵니까? 노석은 여화 얘기를 하려다 그만두었습니다. 괜히 다른 여인에 대해 얘기하면 좋았던 분위기만 깨질 것 같았지요. 다른 게 아니라 최근 고을 내에 도적들이 많다고 들었소이다. 그리하여 재상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제가 온 것이지요. 노석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습니다. 역시 귀하신 분이셨군요. 사실 주막 앞에서 나리의 늠름한 기상을 엿보았나이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몰래 엿보았는데 혹시 낌새를 채지 못하셨는지요? 노석은 이왕 잘난 척할 바에야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당연히 그대를 알아보고 지켜보고 있었소이다. 혹시 도적들과 관여된 사람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몰래 따라가 보았지요. 과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저를 따라오신 분이 바로 나리셨군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오는 자는 아닌지 겁이 났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매우 듬직해 보이는 사내가 있길래 제 가슴만 뛰었답니다. 말씀을 참 예쁘게도 하시는구려. 노석이 털털하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과부의 방으로 들어간 노석은 전통주를 몇 잔 마시고는 기분이 더욱 좋아졌답니다. 그런데 전통주를 따르던 과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여화라는 여인이 참 말이 많다고 들었사옵니다. 여화라고 하셨소? 그대가 여화를 아시는가? 저는 잘 모르옵니다만 사내들을 홀리는 여우라는 말만 들었사옵니다. 역시 그렇구려. 혹시 여화라는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왜 그러시옵니까? 갑자기 이 천한 계집 말고 여화라는 여인에게 관심이 가시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그게 말이오. 노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적들 잡으러 왔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겨우 여인 한 명 잡으러 왔다고 하면 참 창피한 일이지요. 그래서 그 여화라는 여인 때문에 성도덕이 문란하다는 얘기만 전해주었습니다. 전통주를 모두 마신 노석은 얼큰하게 취해 횡설수설을 했답니다. 도적들 1000명이 와도 모두 이길 자신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요. 나리의 그 기백을 오늘 밤에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부가 입을 떼기가 무섭게
노석이 끌어안았습니다. 얼마 만에 품는 여인인지 노석은 감동해서 눈물까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과부의 널찍하고 큰 가슴에 노석은 포근히 안겨 그대로 잠들고 싶었습니다. 과부도 이해하고 있는지 양손으로 노석의 머리를 어루만졌습니다. 노석은 그 큰 덩치를 이용해서 앞으로 움직였고 과부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웠지요. 고시를 따라다니는 동안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고생한 기억이 났습니다. 몸을 쓰는 일은 늘 노석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고시가 재상이 되었으니 고생은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모든 일을 잊고 싶었던 노석은 과부가 허락해준 언덕 사이를 아이처럼 뛰어놀았습니다. 땀내와 향수가 뒤섞인 곳에서 노석은 행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지요. 언덕을 쓰다듬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과부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등불을 끄고 너무 과격하게 달려든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됐지요. 게다가 재상의 명을 받고 왔기 때문에 몸가짐도 늘 공손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면 과부에게 반응이 와야 하는데 이상했습니다. 노석은 과부에게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 과부도 그동안의 고생을 털어버리고 환희에 찼다고 믿었습니다. 이상한 건 과부의 움직임이 그다지 크지 않고 묘한 웃음소리만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석은 좀 더 욕심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과부를 눕혀 뜨거운 온천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예상한 대로 과부는 양다리를 벌려 노석의 욕정을 부추겼습니다. 노석이 무섭게 달려들었는데도 과부는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과부의 얼굴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꺼버렸으니 가까이 다가가는 수밖에 없었지요. 과부는 분명히 좋아했지만 노석이 상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과부는 뜨거운 물에 들어간 듯 고개를 들고 천천히 즐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몸이 뜨겁게 달아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몸이 이미 뜨거워진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노석은 그 와중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무 몸을 사린 것 같아서 좀 더 과감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 듬직한 몸을 자랑이라도 하는 것처럼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는 바닥을 짚고 힘차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온천에 들어간 물건은 계속 뜨거워졌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노석도 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시를 따라다니며 온갖 굳은 일을 했지만 이렇게 땀을 흘리고 목이 마르도록 힘들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까짓 잠자리라고 믿었던 노석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까지 여인과 잠자리를 아예 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것인가 좀 이상했지요. 그렇습니다. 노석은 자정 넘어받기 환해지자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주 무서운 여인이구나. 노석은 지쳐서 이제 몸을 추스르고 싶었는데 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땀도 흘리지 않았고 몸도 완전히 뜨거워진 것도 아니었지요. 이제 몸이 식었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석은 호흡이 몹시 가쁘고 몸이 굉장히 뜨거워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불덩어리에서 타 죽는 건 아닌지 걱정까지 됐지요. 그렇게 겨우 과부에게서 떨어진 노석은 내색하지 않다가 방 밖으로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습니다. 코로 최대한 들이마시고 입은 쩍 벌리고 있었지요. 저 여인과 더 있었다가는 그대로 죽을 것이 분명했다. 노석은 너무 무서워서 과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아침이 되자 노석은 불이 나게 그 주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원기가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몸이 금방 노쇠해진 것 같았습니다. 천하의 노석이 이게 무슨 꼴이란 말인가? 노석은 여화가 있다는 곳에 도착해 고씨와 약속한 한량과 만났습니다. 한량은 미리 여화의 위치를 파악하고 당장 잡아들여 노석에게 데려왔습니다. 여화란 년을 내 손으로 처벌하고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한약이라는 한약은 모두 써봐야지. 아니 되겠구나. 갑자기 어지러워진 노석은 머리를 짚고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때 한량이 여화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여화는 너울을 하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가 바로 여화렸다. 재상께서 성도덕을 문란하게 하는 너를 처벌하라고 명하셨다. 듣자 하니 네 손을 거친 사내들이 모두 힘을 제대로 못 쓰고 농락을 당했다지. 그때 옆에 있던 한량이 거들었습니다. 저 또한 듣자 하니 여호와의 손에 들어온 사내들은 하나같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어찌 그러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사내의 원기가 모두 빠져나가니 당연히 목숨의 위협을 느꼈겠지요. 노석은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네가 주작이라도 한다는 말이냐? 설마 그 수많은 사내들에게 몰래 독약이라도 먹인 것이냐? 그때 노석은 앞불사했습니다. 한량은 노석의 낌새를 모르고 하던 말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복을 입고 주막 같은 곳에서 사내들을 홀린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 미모에 빠져 주변에 물었다가 결국 여화가 있는 방에 들어가지요. 어떤 자신만만한 사내가 달기 울 때까지 버텨보았으나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노석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얼굴을 보이거라. 너울을 벗자 예상한 대로 그 과부였습니다. 알고 보니 여화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여화는 당황한 노석을 쳐다보더니 그 매혹적인 미소를 짓는 겁니다. 노석은 풀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여화가 아직 건재하다는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재상이 보낸 믿음직스러운 남자가 보기 좋게 당했다는 얘기가 돌자 고씨는 곤혹스러웠지요. 노석은 볼 면목이 없어 고씨를 찾아오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분노한 고씨는 이 굴욕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좀처럼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노석이 그렇게 되어버리자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지요. 결국 고씨는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온 것처럼 위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여화를 처벌하려고 한 것이었죠. 고씨는 머슴 2명을 데리고 여화가 있다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중간에 주막에 들른 고씨는 잠시 바람을 쐬고 있었지요. 그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소복을 입고 지나가는 게 아닙니까? 고씨는 선녀와 같이 어여쁜 그녀에게 홀딱 반해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머슴 한 명이 조용히 고씨 옆으로 다가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감마님, 저 여인이 바로 여하이옵니다. 속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자 고씨는 머리를 흔들고 다시 그 여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니더냐. 대감마님,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내들이 홀려서 농락을 당한 것이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잡아들여 처벌하시옵소서. 고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머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벌하기 전에 저 불효의 정체를 알아야겠느니라. 무슨 정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당장 잡아들여야 하옵니다. 너 이놈! 네 놈이 감히 나에게 역쟁이라도 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오라. 지금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다 이놈아. 이거 바꿔라.
고씨는 머슴에게 엽전 몇 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몰래 데려오라는 겁니다. 머슴은 돌아가면서 혀를 찼습니다. 세상 어르신도 남자긴 남자구먼. 그새를 못 참고 또 그 짓을 벌이려고 하다니. 머슴은 어쩔 수 없이 여화를 불렀지만 예상대로 고씨가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고씨는 여화의 방 앞에서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뒷짐을 지고 권위를 드러내어 보였지요. 시골의 천한 계집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어서 드시지요. 고씨는 여화를 경계하는 눈치로 방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자네를 모르고 왔다고 생각하는가? 여화는 슬쩍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모에 또 한 번 감복한 고씨는 움찔했지요. 제가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이번에도 너의 그 요망한 술수가 먹힐 것이라고 보느냐? 나한테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리의 그 기백만은 확인할 수 있지 않겠사옵니까? 밖에는 아무도 없사옵니다. 여화의 미소를 보고 있자니 고씨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화를 품에 안았지요. 그리고는 참았던 욕정을 모두 풀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노석처럼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노석도 그렇지만 다른 사내들도 여화와 잠자리를 하면 노쇠해진다고 하니 무조건 경계해야 했지요. 게다가 고씨는 노석처럼 강인한 신체도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씨는 여화와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바로 방을 나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화를 처벌하려고 한 겁니다. 나름대로 일거양득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고씨는 최대한 즐기기로 했습니다. 노석만 그동안 고생하며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고씨도 재상이 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풍만한 언덕 위를 논일던 고씨는 모처럼 뽀얀 피부를 탐하는 것이 즐거웠답니다. 여화가 뒤로 양손을 짚으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커진 물건을 문으로 들일 차례였습니다. 고씨는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것처럼 비장한 표정을 지었지만 여화는 아니었습니다. 겨우 그 정도인가 하는 농락하는 듯한 얼굴이었지요. 화가 난 고씨는 그대로 눕혀 격렬히 몸을 움직였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허리에서 뼈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땀도 줄줄 흐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여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날이 달기 울려면 아직 멀었사온데 벌써 힘이 드시옵니까? 그 기백은 다 어디로 갔사옵니까? 고씨는 발끈했습니다. 결국 허리에 무리가 갈 정도로 흔들었던 고씨는 뒤로 힘없이 쓰러졌지요. 그러자 여화가 그대로 고씨 위에 주저앉는 것이 아닙니까? 고씨는 당황했지만 여화는 매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힘찬 절구질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여화의 뜨거운 입김까지 더해지니 고씨는 더 혼란스러워졌지요. 고씨는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는 자신도 노석처럼 당할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결국 고씨는 중간에 문을 박차고 나와 버렸답니다. 이튿날 고씨는 기력을 되찾은 뒤에 바로 여화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여화가 너울을 한 채 나타나자 고씨는 무섭게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네가 바로 여하랬다. 최근 이 고을에서 성도덕이 문란한 이유가 바로 다 네 때문이랬다. 내가 오늘은 꼭 너를 처벌하고 갈 것이다. 그러자 여화가 너울을 벗고는 싸늘하게 웃는 게 아닙니까? 그러는 나리께서는 어젯밤에 어디 계셨는지요? 너 이놈! 어딜 감히 그 여우와 같은 혀를 놀리는 것이냐? 조정에서 온 사람까지 홀가매려고 하느냐?
날이 몸은 좀 괜찮으신지요? 볼일 보는 곳은 성하신지요? 고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그 자리를 떠난 고씨는 하체 쪽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거기에 바로 여화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씨가 입고 갔던 옷에도 여화의 이름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과유불급과 소탐대시를 기억하실 겁니다. 노석이나 고씨 역시 작은 것을 탐하려다 큰 것을 잃어버린 셈이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으니 다른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